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메타 이성, 지은이는 양순영입니다. 이 책은 저와 함께 명상과 마음 경영 공부를 하고 계시는 양순영 님께서 지은 책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보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걸까? 왜 같은 상황 앞에서도 누군가는 평온하고 누군가는 흔들릴까?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현실보다 먼저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장면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대체로 안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책을 읽고 좋은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고 느끼면 그것을 곧 아는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정말 안다면 왜 삶은 그대로일까? 말은 알고 있는데 삶은 바뀌지 않는다. 나는 그 간격이 늘 궁금했다. 사람은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알아차릴 수도 있는 존재다. 자신의 생각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수도 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이러한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대상 그 자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작용에 의해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쌓여있던 기억과 감정, 해석과 기준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다. 나는 현실을 보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해석한 현실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오랫동안 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그 착각을 걷어내는 순간부터 비로소 내 마음의 지도를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된다. 우리는 저마다 보이지 않는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 선글라스 안에는 살아오며 쌓인 경험, 어린 시절의 기억, 상처와 두려움, 기대와 욕망, 그리고 내가 진실이라고 믿어온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 우리가 그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믿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사실이라고 믿고 내가 내린 해석이 진실이라고 믿는다. 예를 들어보자. 기다리던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 긴 문자를 보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는다. 기다리던 끝에 짧은 답장 하나가 돌아왔다. 사실은 단순하다. 짧은 답장 하나. 하지만 그 순간부터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 누군가는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긴다. 누군가는 무슨 일이 있나 하며 걱정한다. 누군가는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고 자신을 탓한다. 누군가는 나를 무시하나 하고 상처받는다. 현실은 짧은 답장 하나였을 뿐이다. 그런데 그 짧은 장면 위에 전혀 다른 영화가 상영된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언제나 현실 그 자체만이 아니다. 현실 위에 덧입혀진
내 해석, 내 기대, 내 상처, 내 두려움이 나를 더 지치게 만든다. 그 모든 과정이 너무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못한다. 나는 어떤 선글라스를 끼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렌즈를 보기 시작할 때 나는 비로소 내 마음에 끌려가는 삶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한다. 내가 유독 불쾌해지는 사람들은 대체로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다. 내 기준에 어긋나고 내 경험 속 불편한 기억을 건드리고 내가 경계해온 부류와 닮아있는 사람들. 하지만 세상이 내 입맛에 맞아야 할 이유는 없다. 사람이 내 기준에 어긋난다고 해서 곧 잘못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쉽게 내 해석을 사실로 바꾸고 있었다. 다음 영화에서도 선글라스를 그대로 쓸지 잠시 벗어볼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내가 보고 있다고 믿는 것과 실제로 내가 보고 있는 것 사이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 그때 비로소 내가 보고 있던 영화를 알아차리게 된다. 내가 유독 힘들어지는 순간은 현재를 살지 않을 때다. 과거가 올라오고 미래가 겹쳐질 때 현재의 사람은 사라지고 내 기억과 두려움만 남는다. 이미 지나간 기억과 상처와 두려움과 미리 만들어 놓은 미래를 현재 위에 겹쳐 놓는다. 그리고 그 장면을 현실이라고 믿는다.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억을 보고 지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해석 속에서 살아간다. 나는 나를 가장 혹독하게 대했다. 실수에도, 멈춤에도, 쉬는 순간에도 조건을 붙였다. 이만큼 해야 사랑받을 수 있고, 이만큼 해내야 괜찮은 사람이고, 이만큼 증명해야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나는 나를 늘 시험대 위에 올려두었다. 폭력은 타인에게만 향하지 않는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나를 끊임없이 몰아붙이는 순간 그 폭력은 이미 나에게 향하고 있다. 나는 나를 이래야 하는 존재로 정해두고 그 기준에서 벗어날 때마다 스스로를 벌주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기준표가 아니다. 완성된 존재도 아니다. 나는 살아가며 배우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존재다. 다음 영화에서 나를 자책할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우리는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현실 앞에서도 누군가는 괴롭고 누군가는 담담하다. 달라지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마음의 해석이다. 현실 위에 해석이 덧붙고 판단이 쌓이고 감정이 커지고 마침내 하나의 이야기로 굳어진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오래도록 보고 듣고 비교하며 살아왔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기준들을 자연스럽게 배워왔다.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지칠까? 왜 스트레스는 반복될까?
왜 우리는 늘 비슷한 자리에서 멈춰 서 있을까? 세상이 힘들어서만이 아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내 안의 틀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만든 해석을 진실이라고 믿는 한 나는 같은 감정과 같은 고통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 분명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하루가 끝나면 이상할 만큼 피곤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은 여전히 바쁘다. 휴가를 다녀와도 며칠이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고 잠을 충분히 자도 묘한 피로가 먼저 남는다. 우리는 보통 쉰다는 것을 몸이 멈추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마음을 쉬게 하는 법은 배운 적이 거의 없다. 그래서 몸은 멈춰 있어도 마음은 계속 움직인다.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리고 이미 지나간 장면을 혼자 반복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한다. 이미 끝난 일을 끝나지 않은 것처럼 마음속에서 다시 살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이미 닥친 것처럼 먼저 살아낸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일하고 있다. 우리는 하루를 한 번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장면을 마음속에서 몇 번이고 다시 살아낸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는 조용히 소모된다. 그래서 지친다. 계속 생각하는 것을 성실함이라고 여기고 계속 걱정하는 것을 책임감이라 여기고 계속 마음에 담아두는 것을 진지함이라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쉬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닳게 만든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으로는 조용히 소모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쉬지 못하면 사람은 반드시 지친다. 스트레스를 설명할 때 우리는 늘 사건부터 꺼낸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스트레스는 언제나 밖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 생기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먼저 하나의 해석이 만들어진다. 그 해석은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은 말과 표정, 행동과 태도를 바꾼다. 사건, 해석, 감정, 반응. 이것이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만들어지는 기본 구조다. 이 흐름은 매우 빠르고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누군가는 금방 회복하고 누군가는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 사람들은 종종 그 차이를 성격 차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의미로 해석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으로 이어진다. 스트레스는 사건이 끝난 뒤에도 마음속에서 계속 재생된다. 우리는 그 사건을 생각이라고 부른다. 그 생각은 차분한 분석이라기보다 감정이 실린 해석에 가깝다. 몸은 가만히 있어도 내면은 같은 장면을 돌려보며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사람은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 나는 원래 예민해. 나는
스트레스를 잘 못 견뎌. 나는 이런 상황에 약한 사람이야. 하지만 정말 그것이 바꿀 수 없는 성격일까? 아니면 너무 익숙해진 반응의 패턴일까? 마음은 자주 반복할수록 길이 생긴다. 비슷한 상황이 오면 비슷한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비슷한 감정으로 흘러가며 비슷한 반응으로 끝난다. 우리는 선택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익숙한 감정의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스트레스가 반복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만 바뀌고 장소만 달라졌을 뿐 내 안에서 일어나는 흐름은 놀라울 만큼 비슷하다. 내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해석을 만들어내는지, 그 해석은 어떤 감정을 불러오고 그 감정은 나를 어떤 반응으로 끌고 가는지, 이 흐름을 보기 시작하면 스트레스는 더 이상 막연한 적이 아니다. 가까울수록 기대는 커진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진다. 실망은 곧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기대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고 싶은 마음이다. 하지만 상대는 내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 간극에서 우리는 서운해지고 화가 나고 지쳐간다.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관계는 오히려 덜 흔들린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바뀌지 않는 현실에 매번 상처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상대가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기대까지 붙잡고 있지 않는다. 선택은 상대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 차이가 관계를 훨씬 덜 힘들게 만든다. 세상이 바뀌길 기다리기보다 내가 반응하는 방식을 한 번 더 살펴보자.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대신 내가 다룰 수 있는 내 마음으로 시선을 옮기는 일이다.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익숙한 자기 인식을 만들어간다. 그 인식을 통해 생각하고 느끼고 세상에 반응한다.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올라오면 없애야 하는 것, 버려야 하는 것, 부정해야 하는 것처럼 이해한다. 화를 없애야 하고 욕심을 버려야 하며 불안을 지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억지로 눌러둔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쌓인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제거가 아니라 경영이다. 왜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지, 왜 나는 같은 지점에서 반복되는지, 왜 어떤 말에는 유독 마음이 흔들리는지, 그 흐름을 이해하고 하나씩 바꿔갈 때 마음은 성장한다. 지금의 나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살아오며 반복된 생각과 감정이 쌓여 형성된 존재에 가깝다. 형성된 것이라면 변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변화는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된다. 지금 떠오른 생각을 곧바로 진실이라고 믿지 않는 것.
내 판단과 해석을 절대적인 정답으로 붙잡지 않는 것. 감정에 휩쓸리는 순간에도 지금의 생각과 관념을 넘어 한 걸음 위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나는 이것을 메타 이성이라 부르려 한다. 메타 이성은 생각을 따라가는 이성이 아니라 생각을 넘어서는 이성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흐름을 한 발 떨어져 흥미롭게 바라보는 것이다. 생각이 떠올라도 곧바로 끌려가지 않고 감정이 올라와도 그 안에 완전히 잠기지 않게 된다.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바라볼 수 있는 힘. 메타이성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지금의 내가 나의 전부는 아닐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전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자랐다면, 전혀 다른 기준과 환경 속에서 삶을 배워왔다면 아마 많은 것이 달라졌을 것이다. 지금의 성격도, 습관도, 자신감도, 심지어 스스로의 한계라고 믿는 것까지도. 우리는 흔히 지금의 나를 원래의 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복된 환경과 경험, 그리고 익숙해진 감정과 해석들이 지금의 나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오래 반복되어 너무 당연해진 생각들, 너무 익숙해져서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감정들. 우리는 그것을 진짜 나라고 믿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지금의 내가 반복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면 달라질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는 뜻이 된다. 메타 이성은 그 가능성을 바라보는 힘이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쉽게 결론 내리지 않고 지금의 생각과 기준조차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힘. 익숙한 해석 밖에도 다른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열어두는 힘이다. 스마트폰 사용법은 배우고, 운전하는 법도 배우고, 돈 버는 법도 배우고, 일 잘하는 법도 배운다. 그런데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감정이 어디서 올라오는지, 내 생각이 왜 반복되는지, 내가 왜 어떤 말에는 유독 흔들리는지 우리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흔히 나를 하나의 단순한 존재처럼 생각한다. 나는 그냥 나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며 내 감정도 내 감정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마음은 단순하지 않다. 마음 안에는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감정이 있고, 욕구가 있고, 기억이 있고, 상처가 있고, 습관이 있고, 반복된 반응이 있고, 내가 의식하지 못한 무의식의 흐름이 있다. 겉으로는 나는 그냥 기분이 나빠 라고 느끼지만 그 아래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마음을 이해하려면 먼저 마음의 두 층을 알아야 한다. 하나는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무의식이다. 의식은 내가 알고 있는 마음이다. 우리는 보통 이 의식을 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음에는 더 깊은 층이 있다. 그것이 무의식이다. 무의식은
말없이 움직인다. 하지만 그 힘은 크다. 의식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고 의식보다 더 강하게 삶을 끌고 간다. 우리는 흔히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무의식이 먼저 반응하고 의식은 나중에 그 반응에 이유를 붙이는 경우가 더 많다. 먼저 화가 난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화낼만 했어 라고 설명한다. 먼저 불안해진다. 그리고 나중에 이건 당연히 걱정할 일이야 라고 말한다. 먼저 마음이 다친다. 그리고 나중에 저 사람은 원래 별로야 라고 판단한다. 많은 경우 무의식은 먼저 반응하고 의식은 나중에 그 마음을 정당화한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감정과 무의식의 반응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 무의식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두운 덩어리가 아니다. 그 안에는 살아오며 쌓인 경험들이 들어있다. 어릴 때 반복해서 들었던 말, 부끄러움을 느꼈던 기억, 혼나지 않기 위해 익힌 태도, 사랑받기 위해 애썼던 방식,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만든 방어. 그때는 나를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반응들이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리고 지금의 삶에서도 계속 작동한다. 무의식은 과거의 시간을 품은 채 현재에 개입한다. 하지만 무의식 안에는 과거의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다. 더 깊은 곳에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도 함께 있다. 살아남고 싶은 마음, 위험을 피하려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소속되고 싶은 마음, 남보다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 내 영역을 지키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허락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 이미 깊이 자리하고 있는 반응이다. 그래서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생각보다 훨씬 먼저 움직인다. 내가 느끼는 감정 하나에도 여러 층이 섞여 있다. 현재의 상황, 과거의 기억, 몸의 본능, 반복된 습관, 사회가 심어놓은 기준, 내가 나라고 믿어온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함께 작동한다. 그래서 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한다.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이 함께 움직이는 복잡한 내면의 세계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겉으로 떠오른 생각만이 아니다. 그 생각 아래에서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그 감정 뒤에서 어떤 기억과 욕구가 작동하고 있는가? 그 판단 속에 어떤 오래된 기준이 숨어 있는가? 이것을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자신을 아는 일이 시작된다. 무의식은 부정하고 없애야 할 어둠이 아니다. 그것은 이해해야 할 내 안의 구조이고 성장시켜야 할 마음의 세계다. 자신을 아는 일은 내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는 일이다. 복잡한 마음을 이해하기 쉽게 보면 세 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다. 표면에서 생각하는 의식, 표상의식,
그 아래에서 자동으로 반응하는 무의식, 심층의식,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의 무의식, 근원의식. 이 세 층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영향을 주며 움직인다. 표상의식은 우리가 평소 나라고 느끼는 영역이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설명하고 계획하는 나. 이건 내 생각이다. 내가 결정했다. 라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다. 많은 경우 표상의식은 이미 올라온 감정과 반응을 설명하고 합리화하는 역할을 한다. 즉, 표상의식은 삶의 운전자라기보다 변호사처럼 움직인다. 심층의식은 살아오며 형성된 자동 반응의 층이다. 어린 시절의 경험, 반복된 관계, 상처받았던 순간,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 비교당했던 기억들이 이곳에 쌓인다. 그것들은 하나의 반응 방식이 되어 내 안에 남는다. 우리는 흔히 생각이 먼저 결정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과 무의식이 먼저 움직이고 생각은 뒤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심층의식은 내가 신중히 만든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어릴 때, 두려웠을 때, 상처받았을 때, 버려지기 싫었을 때, 사랑받고 싶었을 때 빠르게 만들어진 생존 방식이다. 그 시절의 우리는 세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도 서툴렀다. 그래서 마음은 그 순간 살아남기 위해 가장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든다. 눈치 보면 안전하다. 잘해야 사랑받는다. 강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먼저 마음을 닫아야 덜 다친다. 거절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 그때는 그것들이 나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수 있다. 문제는 그 오래된 방식이 지금도 계속 실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몸은 어른이 되었다. 하지만 마음속의 어떤 층은 여전히 그 시절의 기준으로 현재를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 겉으로는 현재의 일 같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반응 패턴이 현재를 만나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방식이 지금의 삶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근원의식은 태어날 때부터 지닌 본래의 생명력과 가능성의 층이다. 직관, 사랑, 지혜, 고요함과 본래의 생명력이 여기에 있다. 근원의식은 심층의식처럼 시끄럽지 않다. 강하게 소리치지도 않는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다. 마음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무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반복된 경험은 마음의 기준이 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경험한다. 처음에는 그저 하나의 경험일 뿐이다. 하지만 반복되면 그 흔적은 방향이 되고 결국 기준이 된다. 어린 시절 우리는 자라며 수없이 많은 말을 듣는다. 착하다, 예쁘다, 잘해야 한다, 민폐 끼치면 안 된다, 남들 눈치 좀 봐라.
처음에는 그저 흘러가는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마음은 그 말들을 서로 연결하기 시작한다. 단어는 결합되고 하나의 생각이 된다. 착하다 플러스 좋다 이꼴 착하면 사랑받는다. 참다 플러스 안전하다 이꼴 참아야 안전하다. 반복되면 생각은 힘을 갖는다. 어느 순간 생각은 기준이 되고 기준은 성격처럼 굳어진다. 이 과정을 자아화라고 부른다. 반복된 생각이 성격처럼 자리 잡고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상태다. 마음속에는 여러 개의 내가 존재한다. 사랑받고 싶은 나, 인정받고 싶은 나, 상처받기 싫은 나, 도망가고 싶은 나, 강해지고 싶은 나, 착하게 보이고 싶은 나. 상황에 따라 다른 내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모순된다. 내 안에 여러 구조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정관념은 현실을 왜곡한다. 문제는 우리가 그 렌즈를 끼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해석된 세상을 현실 그 자체라고 믿으며 살아간다는 점이다. 나는 생각 자체가 아니다. 나는 그 생각을 믿어온 존재였고 이제는 그 생각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다. 나는 떠오르는 생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생각을 보고 있는 존재다. 생각과 믿음이 몸과 감정에까지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방향으로 마음을 끌고 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그 믿음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안 변해.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익숙한 사고와 반응이 굳어지는 현상을 인지적 고착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익숙한 생각과 판단에 마음이 굳어버린 상태다. 자주 느낀 감정은 익숙한 반응이 되고 반복된 생각은 성격처럼 자리 잡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그 구조를 본래의 나라고 믿기 시작한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를 함부로 확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지금의 해석이 전부는 아닐 수 있고 지금의 감정이 절대적인 진실은 아닐 수도 있으며 지금의 성격이 영원한 본질은 아닐 수도 있다. 메타 이성의 시선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지금 내 생각이 정말 사실일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 지금 나는 감정에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힘, 그것이 메타 이성이다. 내 생각 역시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생각과 거리를 두게 된다. 이제 생각 속에서 사는 삶에서 생각을 바라보는 삶으로 옮겨갈 시간이다. 나는 오랫동안 내가 꽤 괜찮은 판단자라고 믿어왔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내 안에는 차분하고 공정한 단 한 명의
판단자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그 믿음은 무너졌다. 내 안에는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진 수많은 재판관들이 있었다. 그들은 각자 다른 법률책을 들고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와 타인을 평가하고 해석하고 판결한다. 나는 삶을 사는 동시에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있다. 누가 맞는지, 누가 틀렸는지, 누가 예의 없는지, 누가 부족한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내 생각 속에서는 늘 무언가가 심리되고 있다. 각 재판관은 자기 입맛에 맞는 기준을 들고 있다.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감정은 즉시 반응한다. 짜증, 분노, 실망, 서운함, 억울함, 그리고 곧바로 따라오는 피로. 누군가 약속 시간에 늦는다. 사실은 늦었다는 것뿐이다. 하지만 재판관은 말한다. 이 사람은 늘 이래. 역시 나를 가볍게 보는군. 이 순간 사실은 사라지고 판결만 남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 판결을 진실이라고 믿는다. 이 재판의 가장 이상한 점은 이것이다. 피고는 늘 다른 사람인데 처벌은 항상 내가 받는다. 몸이 긴장하고 숨이 가빠지고 마음이 무거워진다. 나는 아무도 처벌하지 못했는데 내 에너지가 먼저 소모된다. 이 재판은 아주 사소한 순간마다 열린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날에도 이상할 만큼 지쳐 있다. 이 재판관들은 처음부터 나를 괴롭히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버려지지 않기 위해, 불안한 세상 속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경험과 기억, 교육과 환경 속에서 하나씩 만들어진 것이다. 한때는 분명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지금이다. 재판관들은 너무 많아졌고 너무 자주 등장하며 너무 쉽게 판결을 내린다. 게다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이들은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지 못한다. 어쩌면 우리는 기준을 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끌려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다. 이 모든 재판을 한 걸음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서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각 재판관의 목소리를 곧이곧대로 따르지 않게 된다. 대신 그 수많은 목소리 사이에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하나의 중심이 필요해진다. 그것이 바로 대표다. 마음의 대표. 대표를 세운다는 것은 또 하나의 재판관을 만드는 일이 아니다. 대표는 곧바로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는 자리다. 불안이 올라오면 대표는 묻는다. 정말 위험한 상황인가? 아니면 익숙한 두려움이 반응하고 있는 것인가? 분노가 올라오면 대표는 묻는다.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상처 입은 기준이 반응한 것인가?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본다.
대표를 세운다는 것은 그 렌즈를 의심해 보는 일이다. 마음을 다룬다는 것은 좋은 생각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감정을 없애는 것도 아니다. 누가 내 안에 대표로 서 있을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대표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은 경영되기 시작한다. 그 대표를 메타 이성이라 부른다. 메타 이성이란 아주 작은 질문 하나에서 시작된다. 지금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생각이 곧 내가 아니게 되고 판단이 절대 진실이 아니게 되며 감정이 현실 전체를 대표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생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 열린 사람은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지 않는 사람이다. 메타 이성은 바로 그 열린 마음을 가능하게 한다. 이제 나 자신에게 조금 더 넓은 가능성을 허락해보자. 가능성은 지금의 나를 전부라고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의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마지막 결론으로 내리지 않는 것이다. 지금의 나보다 더 지혜로운 내가 가능하다는 문을 닫지 않는 것. 그것이 무한한 가능성에 자신을 열어두는 태도다. 지금의 나를 인정하되 지금의 나로 끝내지 않는 일이다. 당신은 이미 결정된 존재가 아니다. 오늘도 당신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나를 전부라고 믿지 말자. 중요한 것이 있다.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다. 핵심은 이것이다. 흥미롭게 보자. 심각하게 몰입하지 말고 흥미롭게 바라보자.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듯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듯 내 안을 조용히 관찰해보자. 나를 흥미롭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생각에 덜 끌려가고 감정에 덜 휘둘리며 불필요한 시비와 스트레스도 줄어든다. 그리고 조금씩 내 삶의 주도권이 돌아오기 시작한다. 당신은 생각이 아니다. 당신은 감정이 아니다. 당신은 짜증도 아니고 불안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존재다. 내 마음을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해보자. 그 안에는 수많은 직원이 있다. 불안을 담당하는 직원, 분노를 담당하는 직원, 비교를 담당하는 직원, 회피를 담당하는 직원, 인정받고 싶어하는 직원, 완벽해야 안심하는 직원, 포기하고 싶어하는 직원. 그들은 당신을 망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오며 필요해서 만들어진 생존 방식들이다. 그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당신을 지켜왔다. 특히 많은 직원들은 어린 시절에 입사했다. 세상을 보는 눈도 좁았고 상황을 점검할 힘도 부족했고 건강한 기준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급하게 채용했다. 그때는 그 직원들이 실제로 필요했을 수도 있다. 그 덕분에 상처를 피했고 갈등을 줄였고 버티며 살아남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다. 몸은 어른이 되었고 환경도 달라졌고 이제는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문제는 그 직원들이 아직도 어린 시절의 기준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가 없는 회사는 쉽게 소란스러워진다. 직원들은 모두 회사를 위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각자 보는 시야가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도 다르다. 그래서 상황마다 목소리 큰 직원이 회의를 장악한다. 불안팀은 외친다. 위험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분노팀은 소리친다. 당장 대응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시당합니다. 비교팀은 보고한다. 남들은 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처졌습니다. 완벽주의 팀은 명령한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직원들은 모두 나를 망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잘 되길 바라고, 안전하길 바라고, 인정받길 바라고, 뒤처지지 않길 바란다. 문제는 전체를 보고 조율할 대표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은 하루 종일 비상회의 상태가 된다. 우리 마음 안이 그렇다. 필요한 것은 더 똑똑한 직원이 아니다. 운영자의 자리다. 메타 이성은 바로 그 대표의 자리다. 내 안의 모든 직원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고 듣고 점검하고 조율하는 자리다. 불안을 미워하지 않고 분노를 억압하지 않으며 비교심을 부정하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묻는다. 지금 정말 위험한가요? 이 방식이 정말 나를 돕고 있나요? 심리학에서는 의식하지 못하는 마음이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칼 융의 사상을 보여주는 유명한 문장이 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우리가 운명이라 믿어왔던 많은 것들은 어쩌면 점검되지 않은 내부 구조였는지도 모른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한 핵심은 단순하다. 생각과 감정은 나 전체가 아니다. 불안도, 분노도 나 전체가 아니며 비교심도 나 전체가 아니다. 그것은 내 안의 직원들이다. 문제는 대표가 없었다는 것이다. 흥미롭게 나를 관찰하자. 반복되는 반응에는 질문하라. 직원들에게 끌려가지 말고 대표의 자리로 돌아오라.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자리에 대표를 세우자. 그 순간부터 당신은 감정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운영하는 사람이 된다. 이제 다시 내 삶의 운전대를 잡을 시간이다. 내 안에 메타 이성이라는 대표를 세우자. 판단하기 전에 잠시 바라보는 것, 흥미롭게 바라보는 것, 그리고 다시 대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결국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그것이 메타 마음 경영이다. 지금 당신은 어떤 영화를 보고 있는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영화인가? 뒤처진 사람이라는 영화인가? 아니면 인정받아야만 가치 있다는 영화인가? 문제는 당신이 아니었다. 단지 오래된 영화를
너무 진실하게 믿고 있었을 뿐이다. 이제 상영은 끝났다. 조명이 켜졌다. 그리고 진짜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 메타 이성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루치 생각이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